속는 자와 속지 않으려고 하는 자의 심리게임, 뒤통수의 심리학. 우리는 왜 사기꾼을 받게 될까? 프론티어 마리아 꼬니코바. 서론. 범죄계의 기적 데이비드 머러. 캐나다 해군대위 조지프 시르 군의관은 군함 카유카호 가판 위에 올라갔다. 때는 한국전쟁이 2회째 진행 중이었던 1951년 9월. 카유카호는 위도 38도선에서 북쪽으로 나아가며 북한의 앞바다를 향진하고 있었다. 그날 오전 이렇다 할 특별한 일이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문제가 생긴 병사도 보고된 바 없었다. 그런데 오후에 접어들 무렵 망망대해에 떠있을 법하지 않은 이상한 물체가 견시병의 눈에 포착됐다. 자세히 보니 사람으로 가득 탄 조그만 한국식 독배였다. 배는 깃발을 펄럭거리며 필사적으로 군함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낡아빠진 독배는 그대로 한두 시간도 안 돼 카이가호 옆에 멈춰섰다. 배에 모두 19명의 사람이 더러운 쓰레기와 뒤엉킨 채 탑승하고 있었다. 마치 산송장과 같은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끔찍했다. 몸통이 심하게 훼손된 사람, 머리에 시뻘건 피를 흘리는 사람, 팔다리가 뒤틀리거나 아예 미동도 없는 사람 등 대부분 젊은 남자였다. 한국인 연락장교가 카이가호 승조원들에게 통역한 내용에 따르면 그 청년들은 매복 중인 적군에게 말각됐다고 했다. 총탄과 파편 때문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래서 군의관인 조지프 시르가 가판 위로 불려 나온 것이다. 시르는 이 함장에서 의료행위 자격이 있는 유일한 탑승자였으니까. 부상자들은 수술이 시급했다. 시르가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19명 모두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았다. 시르는 서둘러 수송 장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시르는 이동 중인 함장에서 복잡한 외과 수술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은커녕 의학과 학위도 갖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었다. 진짜 이름도 시르가 아니었다. 그의 본명은 페르난도 왈도 데마라, 훗날 이른바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기꾼 목록에도 올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의 이야기는 로버트 크라이튼이 1959년 출간한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책에서 소개됐다. 데마라는 수십 년 동안 온갖 종류의 직업으로 위장해 정체를 바꾸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중에도 가장 능숙하고 감쪽같이 연기했던 것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업이었다. 부상자들은 함정으로 옮겨 태운 이후 48시간 동안 데마라는 호기롭게 여러 건의 수술을 진행한다. 수술이라는 전장에서 그에게 무기가 돼준 것은 의학서적 한 권과 응급 상황에서 의사가 없는 경우 병사들에게 참고할 수 있도록 온타리오의 동료 의사에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던 현장 집층서, 엄청난 양의 항생제와 알코올, 그리고 자기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 굳건한 자신감이었다. 따지자면 의사행위가 처음도 아니었다. 심리학자의 대학 교수, 수도사 행세도 해봤고 신학교육기관까지 설립했던 그였다. 외과 의사라고 되지 말란 법이 없었다. 한편 데마라는 높은 파고에 흔들리지 않도록 임시수술대를 단단히 고정시켜놓고 기적적인 수술을 진행할 즈음 의욕에 충만한 한 젊은 공보관이 기사거리를 고민하며 가판 위를 걷고 있었다. 본국에서 오는 독촉이 만만치 않았다. 공보 담당관은 속이 탔다. 요 몇 주간 보고할 만한 사건이 거의 없었던 터였다. 그는 배 위에 동료들에게 기사거리가 없어 죽을 맛이라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투덜거렸곤 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인 부상자들의 구조 소식이 귀에 들어왔다. 그는 흥분을 감추기가 힘들었다. 시르의 이야기가 놀라웠다. 한마디로 끝내주는 기사감이었다. 부상자들이 적군임에도 숭고한 박의 정신을 발휘해 목숨을 살려주는 위대한 유사라. 그것도 무려 19명의 수술집도 했고 그들 전부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로 카유가호에서 하산하였다. 그 의사도 이 중요한 업적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자신이 언론에 소개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을까? 데마라가 어디 반대할 사람이겠는가? 그는 의학 박사 조지프 시르의 가면을 쓰고 있는 자기 정체가 탄로날 염려가 없다고 확신했던 터라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도 꺼리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고난도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낸 상태였다. 시르의 위대한 업적은 곧 보도를 통해 캐나다 전역에 알려졌다.
진짜 닥터 조지프 슈르는 인내심이 바닥까지 가까워졌다. 10월 23일 그는 캐나다 에드먼드 스톤에 있는 방에서 앉아서 책을 읽기에 집중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사람들은 도무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계속해서 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에서 한국인을 치료한 의사 선생님이십니까? 혹시 그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아니면 친척인가요? 조지프 슈르는 계속 똑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아니요,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지구상에 조지프 시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디 나 하나뿐입니까?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시르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친한 친구였다. 친구는 그 기적을 행한 의사의 이력을 들려주었다. 그런데 이름만 똑같은 게 아니었다. 학력 및 이력이 자기 자신과 똑같았던 것이다. 이쯤 되자 그저 우연의 일치기로만 여기기에는 아무래도 이상했다. 시르는 친구에게 그 의사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게 틀림없었다. 시르는 사진 속의 얼굴을 대번에 알아봤다. 잠깐만, 이건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형제의 존 페인 수사잖아. 시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시르가 페인을 처음 만났을 때는 페인은 수련 수사였다. 시르가 알기로는 그는 자신처럼 의력에 종사하던 속세의 삶을 정리하고 나서 존 페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시르는 수도사가 되기 전에 그의 본명은 사실 하만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당시 우려계에 복귀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왜 하필이면 왜 세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놔두고 시르라는 이름을 쓴단 말인가? 자신이 본래 의료계의 경력만으로 충분할 테 말이다. 어쨌거나 이후 데마라의 사기 행각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데마라는 캐나다 해군에서 쫓겨난 후에도 사기 행각을 그치지 않을 만큼 대범한 사내였다. 망신살이 뻗친 캐나다 해군은 나라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군이 인사관리를 하나도 제대로 못했다는 데마라를 고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데마라를 조용히 파면한 뒤 캐나다를 떠나라고 명령했다. 데마라는 전혀 항의할 이유가 없는 조치였다. 그 후 그는 새로운 땅에서 교도소 관리인 특수학교 지도교사, 검소한 영어 선생, 멕시코의 교량 건설 계약을 따내고 직전까지 갔던 토막 기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직업을 거치며 다시 카멜레온처럼 변신해 살아가기 시작했다. 30년쯤 후에 데마라는 세상에 떠난 쯤 조지프 시르라는 이름은 그가 썼던 수많은 가면 중에 그저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삶을 기술한 책을 출간한 직후에 그 저자인 로버트 크라이튼의 이름을 사칭하기까지 했다. 데마라는 다른 사람이 가면을 바꿨을 때마다 매번 엄청난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변신한다. 교실에서 학생들의 정신을, 교도소의 사람들의 신체를, 카이고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좌지우지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정체가 들통나도 이내 다른 곳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 주변 사람을 속였다. 데마라는 어떻게 그처럼 감쪽같이 모두를 속일 수 있었던 것일까? 특별히 멍청하고 남에게 잘 속는 대상만을 목표물로 삼아 했기 때문일까? 미국에서는 엄격하기로 유명한 텍사스 교도소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누가 봐도 믿음직스러운 외모와 인상을 가졌기 때문이다. 아니, 별로 그랬을 것 같지 않았다. 키가 180cm에 몸무게가 113kg이나 나가고 각지고 두툼한 턱과 작은 눈 때문에 익살과 교활이 중간쯤 되는 분위기를 풍기는 데마라는 크라이튼의 4살박이 딸 사라가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몸을 움츠릴 정도였다. 아니 뭔가 다른 요인, 인간의 본성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말해주는 보다 깊은 근본적인 요인이 작용했던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이야기로 엿볼 수 있다. 그것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바라는 관점과 세계관, 이 세계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해주는 무언가를 믿고 싶어하는 인간의 원초적이고 보편적이며 억제할 수 없는 욕구에 관한 이야기.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최초의 사기꾼이 최초의 멍청이를 만났을 때 종교가 탄생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볼테르는 종교 제도를 지지하지 않으며 충분히 그런 말을 했을 법하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마크 트웨인이나 칼 세이건 또는 제프리 초서라는 얘기도 있다. 어찌됐든 이 문장은 중요한 정곡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누가 됐든 틀림없이 하고도 남을 말이다. 이 말이 전곡에 찌른다고 할 만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의 심오한 진실과 맞닿았기 때문이다.
바로 인간의 의식이 생겨났을 때부터 믿음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욕구가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누군가의 자신을 먹여주고 안전하게 보살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이의 믿음이든 자신이 사는 세상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믿고 싶은 성인의 욕구이든 말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마라 같은 사기꾼이 사람을 속이는 일은 식은 죽 먹기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마음껏 사기를 칠 수 있는 게 우리가 판에 깔아주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믿고 싶은 욕구가 그들이 하는 말은 믿고 싶은 욕구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는 말을 믿고 싶은 욕구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간파해내고 그 욕구를 속 시원하게 채워주기 위해 자신이 써야 할 가면을 선택하는 일에 천재적인 수완을 발휘한다. 대마라 같은 사기꾼들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모습을 하고서 필요한 적시에 등장해 성공을 거둔다. 대마라의 경우 의료진이 극심하게 부족한 시기에 자격증을 갖춘 의사인 척하면서 해군에 지원하는 것, 모두가 꺼리는 가장 다루기 힘든 수감자들을 기꺼이 떠맡는 교도관이 된 것을 생각해보라. 사기꾼은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자금이 부족하고 시장이 불안할 때 거부하기 힘든 쏘깃한 투자 제안을 들고 나타나는 폰지 사기꾼. 모두가 학수고대에 하던 혁신적인 복제 연구 결과를 발표한 학자. 수집가들이 어디서나 찾지 못했던 마크 로스코의 완벽한 작품을 들고 나타나는 미스폰 빌러. 사회에서 오랫동안 골머리를 썩었던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들고 나오는 정치꾼. 딱 필요한 시점에 안성맞춤의 치료법과 약제를 제시하는 치료사. 중요한 지점에 꼭 집어내는 완벽한 기사를 공개하는 저널리스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 절망뿐인 암흑과 같은 현실에 사는 대중 앞에 나타나 언젠가는 반드시 공정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확언하고 희망과 구원을 약속하는 종교 지도자도 있었다. 1950년대 언어학자 데이비드 모로는 사기꾼의 세계를 파고들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신용을 얻은 후 사기를 치는 이들을 범죄계의 귀족이라고 불렀다. 사기꾼들은 노골적인 도둑질이나 강도질, 폭력, 협박 같은 수단을 절대 쓰지 않는다. 사기꾼에는 그보다 부드러운 대인 기술을 이용한다. 즉 사기꾼이 활용하는 것은 신뢰와 공감, 설득의 힘이다. 진정한 사기꾼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스스로 재무덤을 파는 파멸에 이르는 공범자가 되게 만든다. 또 사기꾼은 뭔가 훔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내준다. 사기꾼들은 우리를 협박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알아서 속내를 털어놓고 스토리를 제공한다. 우리는 누군가가 억지로 유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그것을 믿어버린다. 그래서 결국 돈이 됐든 평판이나 신뢰, 명예, 정당함에 대한 인정 아니면 모종의 지원이든 사기꾼이 원하는 것을 그 앞에 갖다 바친다. 그리고 너무 늦게야 상황이 진상을 깨닫고 나서 땅을 치며 후회한다. 무언가를 믿고 싶은 욕구, 자신을 둘러싸이는 세상을 설명해주는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싶은 인간의 강력한 욕구는 시시때때로 고개를 든다. 그 욕구를 톡 하고 건드리면은 신호와 적절한 순간을 마주치면 우리는 대상이 무엇이 됐든 기꺼이 믿어버리고 어떤 상대편이 됐든 믿음을 줘버린다. 사람들이 음모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 심령술사의 말에 대번 혹하고 마음을 뺏기는 것만 보더라도 인간은 얼마나 쉽게 속는 존재인지 알 수 있다. 어떤 심리학자는 무언가 속아 넘어가는 것은 인간의 행동의 레파토리에 가장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인간의 정신이 이야기를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한몫한다. 우리는 늘 이야기를 갈망하며 필요한 이야기를 찾을 수 없으면 새로 만들어낸다. 우리의 뿌리와 기원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 이 세계의 모습과 작동 원리를 설명해주는 이야기를 말이다. 본래 인간은 불확실성과 모호함 속에 사는 것을 싫어한다.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빠진 연결고리를 찾고 싶어한다. 눈앞의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든 그 이유를 찾아 설명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반가워할 이는 사기꾼이다. 공들여 공허하게 만들어진 relative야말로 사기꾼의 가장 확실하고 무기이자 강점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프랑스 시인 자크 프레베르와 관련된 이런 일화가 있다. 프레베르는 길거리에서 맹인을 봤다. 그는 연금도 받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라고 적혀있는 팻말을 든 채 구걸을 하고 있었다. 시인은 잠시 멈춰서 얘기를 나누며 이것저것 물어봤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봅니까? 행인들이 잘 도와주던가요? 그러자 맹인이 대답하다. 별로 신통치 않아요. 몇 푼 쥐어주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대개는 눈길도 안 주고 그냥 가던 길을 가지요.
시인이 맹인에게 말했다. 그 팻말 좀 잠깐 줘보실 수 있을까요? 맹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팻말을 건넸다. 시인은 팻말을 받아 반대편으로 뒤집더니 거기에 뭐라고 적었다. 다음날 시인은 다시 맹인 앞으로 지나가면서 물어봤다. 지금은 수입이 어때요? 맹인이 대답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보긴 처음입니다. 프레베르가 팻말에 썼던 문구가 이것이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로 볼 수 없군요.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마주고 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연다. 회의와 의심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믿음이 들어선다. 맹인이 국어를 통해 풍성하게 만들어준 접근법에서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더 받아들이게 만드는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마술사를 보러 갈 때 기꺼이 즐겁게 속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간다. 속임수가 우리 눈을 가리기를 현실보다 더 환상적이고 멋진 세상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여러모로 볼 때 마술사는 사기꾼과 동일한 접근법을 활용한다. 다만 파괴적인 의도와 결과를 수반하지 않는 점에서 사기꾼의 경우와 다르다. 마술은 일종의 의도적인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초자연적인 현상과 사이비 과학에 관한 주장을 논박해온 과학 역사가이자 작가인 마이클 셔먼은 어느 12월 오후 나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사람들은 바보라서 마술에 속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면 마술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회의주의 학회와 과학 저널 스캡틱스의 창립자인 셔먼은 마술을 믿고 싶어하는 욕구가 보다 불온한 형태의 마술에 대한 심리적 취약성과 일맥상통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에 관한 폭넓은 연구를 해왔다. 펜앤 텔러가 컵과 공으로 하는 마술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컵이 쓰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객이 고스란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마술은 성공하죠. 근본적으로 마술과 사기는 동일한 기본 원칙을 공유합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는 겁니다. 마술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시지각을 기반으로 하되 우리가 대상을 보고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을 조작한다. 이로써 우리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을 일순간에 바꿔놓는다. 우리 눈과 두뇌의 약점을 이용해 현실을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사기도 역시 똑같은 원리로 토대로 마술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시가트 본테 같은 순간적인 속임수에서 쓰는 기법은 마술사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못된 의도가 담겨 있다는 점만 빼면 말이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사기 행위는 그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현실을 조작한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좌지우지한다는 이야기다. 사기는 마술을 믿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에 기대어 성공한다. 뭔가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존재에 대한 인간의 꿈이 얻는 욕구를 이용한다. 하지만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갈 우리는 기꺼이 속겠다는 마음을 먹고 싶어하는 상태가 아니다. 또는 적어도 우리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마술에 대한 욕구, 평범한 일상보다 더 멋진 현실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기꾼이 계속 번창할 것이다. 마술에 대한 욕구, 평범한 일상보다 더 멋진 현실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기꾼의 사기는 계속 번성할 것이다. 신용사기는 아주 옛날부터 존재해왔지만 신용사기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은 윌리엄 톰슨이라는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다. 뉴욕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점잖은 분위기의 신사인 톰슨은 맨하튼 거리에서 행인에게 다가가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특이한 부탁을 한다. 당신이 시계를 저한테 내일까지 맡겨놓을 수 있을 만큼 저에게 믿음이 갑니까? 당신이 죄책감과 직결되어 있는 이러한 엉뚱한 질문을 받은 행인들 중 다수가 자기 시계를 톰슨에게 건네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용사기꾼이라는 표현이 생겨났다. 신용사기꾼이란 타인에게 신뢰를 얻어 이를 자신의 사적인 목적으로 달성하는 데 이용하는 사람이다. 나를 신뢰합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로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사기꾼은 일정의 모종의 실행 절차를 통해 상대에게 이렇게 묻는 셈이다. 인간 세상에서 나타나는 사기의 양상과 종류는 그 모양이 다양하다. 스리카드 몬테 또는 작은 종이에 3개를 엎어놓고 여러 번 위치를 바꾼 후 공이 든 종이를 맞추는 야바이 같은 순식간적인 사기가 해당한다. 날쌔고 교묘한 손놀림과 연기가 필수인 이런 사기는 지금도 맨하탄 거리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누군가 하면 계획과 실행이 많은 시간과 정밀한 두뇌가 필요한 장기적인 사기도 있다. 특정 인물을 사칭해
행세하는 것, 폰지 사기 또는 완벽한 새로운 현실을 꾸며내는 사기가 장기적인 사기에 해당한다. 올해 공들인 사기는 인터넷 세계에서 활기를 치고 하지만 오프라인 세상에서도 여전히 목격된다. 사기와 관련된 이름이나 용어로 별난 것도 많다. 자루에 든 돼지 수법은 가치가 낮은 물건을 비싸게 속여 파는 것이다. 이 말은 1950년대 리차드 힐이라는 사람이 미망록에서 자루에 든 돼지가 아닌 엉뚱한 물건인지 확인시켜주기 위해 새끼돼지를 팔 때 자루를 열어 보여줘라 라고 상인들에게 충고한 것에서 유래된다. 이 말은 1950년대 리차드 힐이라는 사람이 미망록에서 자루에 든 것이 돼지가 아닌 엉뚱한 물건인지 확인시켜주기 위해 새끼돼지를 팔 때는 자루를 열어 보여줘라 라고 상인들에게 충고한 것에서 유래됐다. 1950년대 등장한 에스파니아 제수 사기꾼이 감옥에 갇힌 귀족이나 갑수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훗날 큰 보상을 약속하면서 자신의 석방을 위해 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 1950년대 등장한 에스파니아 제수라는 수법을 두고 1898년 뉴욕타임즈는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성공률 높은 사기 수법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매직 월렛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과 신분증이 든 지갑을 우연하게 죽게 유도해 지갑 주인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믿게 만든 뒤 사기극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골드블랙은 벽돌이나 납을 금덩어리로 위장해 파는 것으로서 특정한 유형의 물건을 가치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속여 파는 수법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그린 굿즈는 위조 지폐를 은밀하게 판매한다고 사기치는 수법이다. 19세기에 유행한 방코는 카드나 주사위를 이용한 사기 게임이다. 빅스토어는 많은 인원과 치밀하게 연출된 공간을 동원해 합법적인 비즈니스처럼 위장하는 사기극을 말한다. 페이오프는 가짜, 경마, 베팅 같은 정교한 빅스토어 사기 중 하나이다. 렉은 가짜 주식 중개 사무실을 차려놓고 거액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인 후 돈을 챙겨 튀는 것이다. 사기 수법은 그야말로 다양하고 다채롭다. 신용사기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 하지만 그것은 현대를 무대로 삼기에도 더없이 어울리는 주인공이다. 정신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 발달이 사기극을 위한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열어주었다. 사기꾼은 빠른 변화와 이행의 시기에, 다시 말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과거의 세계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힘을 잇는 시기에 더 활개를 친다. 바로 그래서 미국 골드러시와 서부 개척 시대에는 사기꾼들이 유독 번성했다. 또한 사기꾼들은 혁명이나 전쟁, 정치적 격변 시대에 활개를 치고 다닌다. 시대적 과도기와 변화는 사기극의 성공 확률을 크게 높여주는 동맹국이다. 변화는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낳기 때문이다. 기존의 세상이 변화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사기꾼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그런 시기에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과거의 것을 고수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눈앞에 나타난 새로운 방식과 아이디어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지배할 트렌드일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19세기에 인류는 산업혁명을 경험했으며 오늘날 존재하지 않은 많은 사기 수법은 산업혁명 당시 생겨났다. 현재 우리는 기술혁명을 목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혁명은 사기꾼이 득세할 수 있는 최고의 토양이 돼준다. 요즘 인터넷 세상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일상생활의 리듬과 라이프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다. 이 모든 변화를 피하려고만 한다면 신기술이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세상에서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전자기기로 온라인을 접속할 때마다 모종의 위험을 늘 당신 주변에 맴돌게 된다. 예전 같으면 길거리에서 야바이 테이블을 마주하거나 클럽에서 만난 친구에게 수익이 100% 보장된다는 확실한 투자 기회를 제안받는 경우처럼 특별한 상황에서나 맞닥뜨리던 종류의 위험이 이제는 손가락으로 전자기기를 켜기만 해도 우리를 노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흔히 기술과 과학의 진보를 사회 발전의 징후로 여기지만 아무리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과학 지식이 늘어난다 해도 사기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가짜 도박장에서 활용되는 것과 동일한 사기 수법은
지금 우리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 과거에 유선 전화를 타고서 우리에게 도착하던 사기꾼의 목소리가 지금은 휴대전화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다. 가족이 보낸 문자 메시지, 병원에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 낯선 외국 땅에서 물품이 돼 고생하고 있는 사촌이 올린 페이스북 메시지가 또 가정하고서 말이다.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의 실제 주인공 인물 프랭크 에버그레이는 10대의 청소년 때부터 사기에 뛰어들어 항공사, 병원, 온갖 종류의 조직들에 들어가 신분을 바꾸며 살았다. 에버그레이의 최근 만일 기술이 엄청난 수준으로 발전하던 요즘 시대였다면 당신은 그런 사기 행각이 가능했냐는 질문을 받고는 웃음 띤 얼굴로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쉽다고 이렇게 말했다. 50년 전에 내가 10대 시절에 쳤던 사기는 요즘 치기는 4,000배쯤 더 쉽다. 현재의 기술 때문이다. 기술은 범죄를 번성케 한다. 지금껏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기술은 우리를 더 똑똑하고 많이 아는 존재로 만들어 주지 않는다. 우리를 보호해 주지도 않는다.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사기 수법을 위한 우리 새로운 무대 역할만 할 뿐이다. 당신이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기꾼은 바로 그것, 당신이 흔들림 없이 믿고 있는 것을 알아낸 다음에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당신을 둘러싼 세계를 서서히 교묘하게 바꾸기 시작한다. 하지만 당신은 출발점에 해당하는 그것이 대한 확신이 너무나 굳건한 나머지 자신에게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미국에서 2008년 이후 소비자 사기가 60% 이상 증가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사기가는 2배가 넘게 많아졌다. 2007년 온라인 사기는 전체 사기의 20%를 차지했지만 2011년엔 40%에 이르렀다. 인터넷 범죄신고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 해에만 온라인 사기 신고가 약 30만 건이었다. 이로 인해 총 경제적 손실은 5억 2,500만 달러에 이른다. 2011년에서 12년에 미국 전체 인구의 성인의 10% 남짓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 총 사기 사건 수는 그전보다 훨씬 많은 3,700만 건에 이르렀다. 이 사건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피해자가 약 500만 명에 이르는 가짜 다이어트 제품 판매였다. 두 번째 많은 것은 당첨 사기로 240만 명의 피해자를 낳았다. 190만 명의 피해자를 입힌 세 번째 종류는 구매자 클럽 후기였으며 그 뒤를 잇는 것은 신청한 적도 없는 인터넷 서비스 비용 청구, 재택근무 프로그램 사기였다. 이렇게 사기의 3분의 1 이상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2015년 영국에서는 전체 국가 가구의 58%가 은행이나 경찰, 컴퓨터 회사 등 신뢰감을 풍기는 기관이나 조직인 척하고 사기성 전화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사람들은 다행히 사기꾼임을 알아차리고 피해를 면했지만 이러한 진화에 속아 넘어간 이들의 피해액은 2,400만 파운드에 이른다. 전년도의 700만 파운드에서 엄청나게 늘어난 금액이다.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은퇴자 협회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피해자들 가운데 자기가 사기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37%에 불과했다. 55세 이하의 사람들은 절반 정도만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재판장까지 가지도 않는다. 쉬쉬하며 피해를 숨기는 사람들 때문에 사법당국의 심판대에 세워질 일은 애당초에 없다는 것이다. 어떤 수단을 쓰던 또는 어떤 신분을 사칭하던 사기꾼이 활용한 기본 원칙은 언제나 동일한다. 그것은 믿음의 조작에 의존하는 원칙이다. 사기 사건에서 신고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폰지 사기든 조작된 데이터에 속는 경우든 가짜 거래 가격이나 그럴듯한 정보 또는 가짜 예술품이나 의심스러운 건강 정보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든 거짓으로 꾸며낸 역사나 그럴듯한 게 제시된 미래상의 마음을 홀랑 빼앗기는 경우든 모든 사기를 가능케 하는 근원적인 심리 요인은 바로 바꿔 말해 타인의 신뢰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책은 사기의 역사를 상술하는 것이 아니다. 온갖 사기 유형을 빠짐없이 총망한 것도 이 책의 목적이 아니다. 이 책은 아주 간단한 속임수든 가장 복잡한 사기극이든 모든 사기의 저변에 깔려있는 심리적인 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사기극이 구성되고 계획되는 순간부터 그것이 실행돼 모종의 결과와 여파가 발생되기까지 작동되는 심리적 원리를 파헤치자는 것이다.
사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심리에서 출발한다. 사기꾼의 관점에 볼 때 가장 첫 단계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목표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며 그 욕구는 어떻게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여기에 공감과 신뢰를 토대로 하는 친밀한 관계가 필수적이다. 어떤 작전을 펼치든 먼저 정서적인 토대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 그런 후 논리와 설득의 단계를 진입한다.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믿음에 관한 호소하고 목표물에게 이익이 생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실제로 이익을 경험하게 만든다. 이제 우리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빠져나가기 힘들어진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쯤 이미 감정적으로 그리고 종종 신체적으로 많은 것을 쏟아부은 상태라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자신을 설득하는 단계가 된다. 때로는 상황이 점점 더 파국으로 향해 가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서도 자신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때때로 사기꾼은 입을 다물라고 우리에게 설득할 필요조차 없다.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 알아서 입을 다물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 가장 뛰어난 존재다. 사기꾼은 사기극이 진행되는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의 믿음을 조작하기 위해 무궁무진한 종류와 도구를 기막히게 활용한다. 그리고 매 단계에서 우리가 그의 거미줄에 더 깊게 말려들 때마다 우리는 그가 활용할 수 있는 심리적 재료를 더 많이 제공하게 된다. 누구나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진짜라고 믿기 힘들 만큼 좋아 보인다며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또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도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일이 되면 그 가능성이 말 그대로 가능성으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 진짜라고 믿기 힘들 만큼 좋아 보이는 가짜라는 말은 나한테는 일어난 일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우리는 스스로 엄청난 행운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엄청난 예술 작품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어. 평생 미술관에 일을 몸담았던 내게도 드디어 이런 행운이 찾아오는구나. 나는 이제 진정한 사람을 만나만 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만 받아 나는 굉장한 투자 수익을 얻을 자격이 있어. 그동안 쌓은 경험이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말이다. 진짜라고 믿기에는 너무 좋아 보인다라는 의심과 나는 자격이 있다는 믿음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기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관한 그 둘의 상충관계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믿기 힘든 굉장한 거래를 했다거나 엄청난 노다지를 손에 우리는 대번에 그가 사기꾼한테 당했거니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면 나는 운이 좋은 곳으로 생각하고 행운이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어버린다. 또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쉽게 당하는 얼간이가 아니라고 믿으면서 독한 만족을 느낀다. 못난 사람들을 겪는지라며 마음속으로 은근히 깔보는 기분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이도 더 많고 똑똑하니 나보다 그런 것을 속일 리 없다는 자신감, 너무나 뻔한 것에 속아 넘어가 딱한 멍청이로 비웃으면서 나는 더 영리하고 세상 물정을 훤하며 필요한 순간에 의심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걱정이 없다는 만족감을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남들은 바보처럼 당할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나만 괜찮을 거라는 강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사기와 기만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뛰어난 사기꾼이 천재적인 수완을 발휘하는 지점이다. 그들은 거부하기 힘든 매력으로 가장 분별력 있는 전문가조차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 똑똑한 이론 입자 물리학자나 할리우드 대형 영화사의 CEO도 절대 놓쳐서는 안 돼 투자의 기회라는 말에 혹해 아무 의심 없이 서류를 서명해 은퇴 저축액을 몽땅 날리는 80대 퇴직자와 똑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시장 정보에 환한 월스트리트 투자 전문가도 초보자와 마찬가지로 사기에 넘어갈 수 있다. 디 어니언스에 실린 기사에서 진짜 뉴스라고 믿는 순진한 시민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를 신문하는 게 직업인 검사도 사기극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사기극은 어떻게 성공하는 걸까? 우리는 왜 그들의 말을 믿게 될까? 그들이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일까?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를 누군가를 속는다. 누구나 이런저런 유형의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다. 문제는 왜 속는가다. 당신이라면 자신의 마음과 심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더 늦기 전에 사기꾼의 거미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